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수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성남FC 의원 의혹과 관련해 12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을 찾아 민심 탐방을 이어갑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을 기소할 게 명백하다며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해외로 도피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출국 8개월 만에 태국에서 검거됐습니다. 현직 쌍방울 회장도 함께 붙잡혔는데 이들이 현지에서 송환 거부 소송을 낼 가능성도 있어서 국내 송환 시기는 미지수입니다. 세계은행이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이유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3.0에서 1.7%로 크게 하향 조정했습니다. 경기 침체를 겪은 2009년과 2020년을 제외하면 지난 30년간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유럽연합 EU가 러시아와 중국에 의한 안보 위협과 전략적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협력 관계를 한층 심화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특정 국가가 공동선언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천 일대에서 이른바 건축왕에게 갭 투자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무려 2,700여 가구나 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하지만 건축왕 일당은 인신구속을 피하기 위해 말로만 피해금을 변제하겠다고 한 뒤 실질적인 노력은 하지 않아 서민들을 2번 울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돌연 중단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에 대한 보복 조치인데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첫 소식은 성남FC 후원 의혹입니다. 이와 관련해 어제 오전 검찰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을 기소할 게 명백하다며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12시간 만에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재명 대표는 충실히 소명했다면서도 검찰이 자신을 기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입니다. 오늘 제시되는 여러 자료들을 봐도 제가 납득할 만한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대표는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남시장으로 있던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기업 6곳의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 후원을 요구해 모두 160억여 원을 내게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기업들이 각종 인허가 때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후원금이 대가성이었는지, 이 대표가 후원금 모금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미리 준비한 서면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검찰의 질문에는 대부분 서면 진술서 내용으로 가름한다는 식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부 질문에는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구체적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남시의 적법한 행정과 성남FC 임직원들의 정당한 광고 계약을 관계도 없는 데로 서로 엮어서 부정한 행위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검찰은 네이버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성남시 민원 문건과 성남FC 후원을 요구받았다는 기업 관계자들의 진술이 부정한 청탁을 뒷받침한다고 보고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면 답변서와 진술 내용을 검토해 조만간 이 대표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검찰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은 검찰 조사에 협조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라며 일제히 공세를 쏟아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없는 죄 만들어낸다는 등의 출석 당시 이 대표 발언에 불쾌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지방 권력의 토착 비리라고 규정하고 검찰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수사에 협조해 진실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자신의 블랙박스는 지웠는지 몰라도 그 측근들의
브레가스의 명백한 범죄 혐의가 다 남아있다는 것은 말처럼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번 소환 조사가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란 이 대표의 말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며 뻔뻔함의 극치라고 되받았습니다. 성남FC 비리, 대장동 비리, 변호사비 대납 비리 혐의 등을 받는 일개 연쇄 범죄 혐의자일 뿐입니다. 이재명 대표 출석 때 민주당 지도부가 대거 동행한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개인 문제로 수사를 받는데 왜 민주당 의원들이 총출동해서 위세를 부리냐. 당대표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을 잠식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비리 공무원과 조직 평력배가 결탁한 협사, 범죄와의 전쟁 영화 한 장면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제1야당 대표 소환을 두고 공식 반응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없는 죄 조작한다거나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언급하고 민주당 지도부가 검찰 출석에 대거 집결한 데 대해선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의혹 등 한창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따라 앞으로 이재명 대표 추가 소환이나 신병 처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제1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여당의 공세도 한층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권난기입니다. 이 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해외로 도피한 쌍방울 전현직 회장이 태국에서 모두 검거됐습니다. 검찰은 태국 관계당국과 협력해 신속하게 송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들이 현지에서 송환 거부 소송을 낼 가능성도 있어서 언제 국내에 들어올진 미지수입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붙잡힌 건 태국 빠툼타니에 있는 골프장입니다. 현지 경찰 주재관이 첩보를 입수한 뒤 태국 경찰 이민국이 붙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5월 출국한 지 8개월 만입니다. 김 전 회장 검거 당시 지난해 초 해외로 도피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양모 현 회장도 함께 붙잡혔습니다. 김 전 회장이 붙잡힌 건 공교롭게도 자신이 연루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당사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소환된 날입니다. 이 대표가 과거 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으로 재판받을 때 쌍방울이 거액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의혹인데 현재 수원지검이 수사 중입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6월 검찰이 쌍방울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기 전 출국했는데 당시 검찰 수사관이 쌍방울 측에 수사기밀을 유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 외에도 배임, 횡령,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 쌍방울그룹을 둘러싼 여러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입니다. 검찰은 향후 태국 관계당국과 협력해 신속하게 송환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비슷한 전례를 보면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김 전 회장처럼 검찰 수사 직후 해외 도피한 쌍방울 재경 총괄본부장은 지난달 초 태국 경찰에 체포됐지만 현지 법원에 송환 거부 소송을 내 아직도 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조기 송환 난항 전망에도 김 전 회장의 신병 확보가 가시화한 만큼 쌍방울을 둘러싼 여러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세계은행이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투자 감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이유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세계은행은 현지 시각 10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1.7%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작년 6월 보고서에서 전망한 3.0%보다 1.3%포인트 낮은 것입니다. 경기 침체를 겪은 2009년과 2020년을 제외하면 지난 30년간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유럽연합 EU가 안보 위협과 전략적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협력 관계를 한층 심화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공동선언문에서 러시아와 중국 등 특정 국가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샤를 미셸 EU 이사회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나토 본부에서 공동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국면에서 나토와 EU는 유럽과 대서양 안보가 최대 위협에 직면했다며 협력 관계를 격상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We are determined to take the partnership between NATO and the European Union to the next level.
이날 공동선언문은 나토와 EU가 약 20여 년 전 본격적으로 협력한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나온 것입니다. 직전인 2018년 공동선언문 기준으로는 5년 만에 발표됐습니다. 역대 세 차례 공동선언문에서 러시아와 중국 등 특정 국가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Russia's war against Ukraine has had two unintended consequences. It has strengthened both our organizations, the EU and NATO, and it has brought us closer together. 공동선언문은 중국의 증대하는 독단성과 정책들은 우리가 다뤄야 할 과제를 제시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을 포함해 나토 회원국은 총 30개국입니다. EU 27개국 가운데 나토 회원인 나라는 21개국이고 나머지 6개국 가운데 스웨덴과 핀란드는 현재 나토 가입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두 나라가 나토에 합류하면 EU 전체 인구 96%의 방위를 나토가 담당하게 돼 서방 대 비서방의 진영 구도는 한층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중국이 우리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에 대한 보복 조치인데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중 기자입니다. 중국이 우리 국민의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주한 중국 대사관과 총영사관은 우리 국민의 관광이나 사업, 방문 등을 위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측이 중국 측에 대한 그런 입국의 차별적인 조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한 거죠. 앞서 우리 정부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하자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했습니다. 또 입국 전 코로나 검사와 입국 뒤 PCR 검사 등을 의무화하고 항공편 추가와 증편 또한 제한을 뒀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의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중국 측에 전달하고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 강화 조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내린 조치입니다. 앞서 한중 외교부 장관 전화통화에서도 중국은 우리의 조치에 우려를 표했고 우리 측은 중국발 입국자의 확진 비율이 높아 조치 완화는 시기상조라고 설명해 이견을 보였습니다. 중국이 해외 입국자의 격리 제한을 푼 지 이틀 만에 우리 국민의 단기 비자를 제한하면서 한중 간의 관광이나 교류 활성화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YTN 신현중입니다. 무려 2,700여 가구의 전세금을 가로챈 이른바 건축왕 일당의 전세 사기 사건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건축왕 일당이 인신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말로만 피해금을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해 피해 서민들을 2번 올렸습니다. 강성욱 기자입니다. 수천 채의 주택을 짓고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른바 건축왕. 인천에서 소문난 개발업자로 종합건설 회사까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고 아무런 인기척도 없습니다. 입주 건물에는 여러 달째 관리비가 미납돼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회사 직원들이 한순간에 야반도주하듯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건축왕으로 불리는 실제 소유주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실제 소유주가 남 씨라는 거를 알게 됐는데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죠. 그런데 건축왕은 사기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갑자기 세입자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결하겠다고 변호인을 통해 약속합니다. 영장 전담 재판부에는 자신이 외부에서 활동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며 구속을 면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런 호소가 먹혔는지 지난달 말 건축왕을 포함한 일당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됩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자체 조사한 내용을 보면 건축왕은 이미 별다른 재산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축왕이 인천 일대에서 수천 채의 주택을 지으면서 받은 금융권 대출금과 전세금으로 투자했다는 인천의 또 다른 오피스텔과 강원도의 한 개발 사업장도 이미 사업권이 금융기관 등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건축왕 일당으로부터 전세 피해를 본 사람들은 2,700여 가구로 추산됩니다. 이 가운데 이미 600여 가구는 경매나 공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2,200여 가구도 순차적으로 똑같은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전세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피해 보상을 위해서라도 건축왕 일당의 자산이 파악되고 압류하는 절차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법원, 자치단체 어느 한 곳도 수천 명 피해자들의 피해금 변제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서울관악경찰서는 임대차 권한이 없는 신탁등기 부동산을 임대차가 가능한 거로 속여 3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60대 부동산 임대업자 A씨 등 11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재작년 7월까지 서울 구로구와 관악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여 임대한 뒤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매입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아 주택수를 늘렸는데 이미 소유권을 이전했는데도 임차인을 속여 집을 임대했고 이 보증금을 다시 주택 매입에 동원했습니다.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부동산 사업은 보통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를 통해 자금을 마련한 뒤 분양대금을 받아서 갚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이번 달 만기가 도래하는 PF 대출금이 10조 원이 넘는데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미분양 속출로 부실 위험이 커지면서 우리 경제에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재건축 공사가 한창인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 공사 대금 마련을 위해 조성된 PF 대출금 7,231억 원의 만기가 오는 19일 도래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1차 계약이 70%에 못 미칠 경우 상환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 때마침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풀리면서 수요가 다시 꿈틀하는 데다 워낙 대규모 단지여서 보증을 통한 차환에 무리가 없을 거란 전망입니다. 보통 60제곱미터 이하만 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84제곱미터까지 다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둔촌주공이 이번에 혜택을 좀 볼 거다. 그래서 계약률이 좀 높아질 거다. 문제는 규모가 작고 부실 우려가 커 만기 시 차환이 어려운 사업장들입니다. 이번 달 만기가 도래하는 PF 단기 사채와 ABCP는 13조 8천억 원 규모. 다음 달과 3월 만기 도래분을 합치면 1분기에만 30조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말 자금 시장 경색으로 통상 6개월 미만인 ABCP 만기가 더 짧아지면서 1분기에 대거 몰린 겁니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 미분양이 발생하면 사업이 줄줄이 멈춰설 수 있어 올해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꼽힙니다. 자칫 최근 5년 동안 부동산 대출 비중을 크게 늘려온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기로까지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에 이어 부동산 PF 보증을 강화하며 시장 부양에 나선 것도 이 때문입니다. 유동성 경색 과정에서 사업성이 있는 PF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서 PF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막자라는 게 1번 원칙이고요. 부실이 현재화된 PF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재구조화 작업도 같이 좀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행된 PF 단기 사채는 177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4% 증가했습니다. 일각에선 정부 지원으로 부실한 사업장의 도덕적 해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결국 사업성 판별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서울 신당역에서 스토킹을 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에게 1심에서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보복살인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전주환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인간 생명을 부정하는 극악범죄를 예방하고
동일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중한형이 불가피하다며 구형의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기영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핵심은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지만 보름이 넘게 이어지는 수색 작업은 여전히 진척이 없고 이기영의 거짓말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는데 이대로 시신을 찾지 못하더라도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박정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경찰은 이기영이 전 여자친구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지난달 27일부터 시신 수색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기동대와 드론 등을 동원하고 수색 범위도 한강 하구까지 넓혔지만 보름이 넘도록 허탕입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초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했는데 그 즈음 내린 폭우로 시신이 이미 유실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놓고 이기영이 말을 바꾸는 등 혼선을 초래해 수색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살인범죄에서 시신은 가장 강력한 물증이 됩니다. 사망 시각과 살해 방법 등을 추정할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신이 없으면 피해자가 숨진 게 맞는지 타살된 건지 증명하기 어려워지고 살인 혐의 입증은 난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유죄 판단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2019년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도 시신을 심하게 훼손해 바다 등 여러 장소에 유기한 탓에 끝까지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범행 장소 곳곳에서 피해자 혈흔이 나온 데다 여기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며 살인의 간접 증거로 인정된 겁니다. 결국 얼마나 확실한 간접 증거를 확보하느냐가 혐의 입증의 관건입니다. 혈흔과 그 가족들과의 그 DNA의 연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공소 유지를 하기 위한 보강 증거를 추가적으로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기영의 전 여자친구 살해 혐의와 관련해 확보된 물증은 혈흔 정도. 경찰은 시신 수색 작업을 당분간 계속할 방침입니다. 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 여자친구 살해에 대해선 시신 없는 살인으로 기소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지난 9일 새벽 부산 도심의 주차타워가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는데 소방당국의 설명과 달리 오피스텔로도 불이 번졌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한 입주민은 SNS로 구조 메시지를 보낸 끝에 겨우 목숨을 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주차타워를 집어삼킨 화염. 맹렬한 기세로 오피스텔 유리를 부수고 집 안으로 번집니다. 입주민이 나가려고 했지만 복도에도 화염이 보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휴대전화도 불통. 다급한 마음에 SNS에 올린 구조 메시지가 겨우 소방관에게 전달돼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나가려고 문 여는데 불기둥 와가지고 그래 계속 전화가 안 돼가지고 이제 인스타 올리고. 오피스텔에는 일부 연기 피해만 있었을 뿐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다는 게 애초 소방당국 설명. 그쪽으로 연서 확대되진 않았고 그 주차타워에서 나온 연기가 내부로 진입해서 그 입주민들이 외부로 다 이렇게 대피한 상황이고. 일단 세대에도 피해가 확인됐는데 오피스텔 500여 세대 가운데 직접 화재 피해를 본 세대가 얼마나 더 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또 180대 규모 주차타워에 차량이 얼마나 있었는지, 또 어떤 피해가 있었고 언제 빼낼 수 있는지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를 파악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거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네, 이렇게 부산 도심 주차타워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건물 외장재에 사용된 접착제가 불을 키운 원인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차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대한 불기둥으로 변한 주차타워. 외장재 대부분이 불에 타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알루미늄 복합 패널이 외장재로 사용됐습니다. 주차타워의 외장재인 알루미늄 패널입니다. 안쪽에 있는 접착제가 화재 확산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유리섬유 단열재를 얇은 알루미늄 판이 감싸고 있는 형태인데 내부 접착제가 불쏘시개 역할을 한 걸로 추정됩니다. 불연성 재질인 알루미늄 판넬을 부착을 하려면 접착제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접착제는 대부분 불에 잘 탈 수 있는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화재의 취약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대형 화재 때마다 외장재 재질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고 있지만 접착제는 규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합동감식단은 최초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불은 오피스텔 주차 타워와 옆 건물 사이의 좁은 공간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상 1층에서 화재가 최초 발화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재 원인이 무엇이고 발화 물질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규명 중에 있습니다. 주차타워 관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화재 당시 상황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감식 결과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오늘 0시 반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천안시청 앞 계단으로 승용차 한 대가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남성 운전자가 다쳤고 시청 앞 계단이 일부 파손됐는데요. 음주 측정 결과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인천 서구 북인천 지하차도 근처에서 공항버스가 앞서 달리던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 앞에 있던 승용차 5대도 연쇄 추돌하면서 승용차 운전자 2명이 다쳤고 사고 여파로 2개 차로 통행이 한때 통제됐습니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냉동 볶음밥, 한 끼 식사로는 영양 성분이 부족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나트륨 함량은 과다인 경우가 많았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은 바나나와 우유 혹은 달걀과 곁들여 먹을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하면 방금 볶은 것처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냉동 볶음밥. 시장 규모가 1,000억 원이 넘을 정도로 성장세입니다. 하지만 한 끼 식사로 영양 성분은 부족하고 나트륨의 함량은 대체로 너무 많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가 선호하는 2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평균 열량은 기준치의 58%, 단백질은 61%, 탄수화물 62%, 지방은 50%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영양은 부족한데 나트륨 함량은 대체로 과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제품들을 먹게 되면은 한 끼 섭취량이 아닌 하루 권장량의 나트륨을 먹게 됩니다. 이 제품을 비롯해서 25개 제품 가운데 15개 제품이 한 끼 섭취 권장량 이상의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나트륨은 물론 열량이나 지방도 과다 함유돼 있을 것으로 예측했지만 조사 결과는 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만큼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주는 바나나나 단백질을 보충해주는 달걀 등을 곁들여 먹으라고 조언했습니다. 나트륨을 과다 섭취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컵라면보다는 과일 등 또는 우유 등과 함께 섭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소비자원은 전자레인지로 포장재 조리하면 화상 등의 위험이 있다며 꼭 그릇에 담아서 데울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냉동 볶음밥 가격은 천차만별이지만 영양 성분 함량과 비례하지는 않았던 만큼 꼭 제품 뒷면에 표시된 하루 섭취 영양 권장량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시간이 넘는 장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면서 결국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이미 답을 정해놓은 만큼 자신을 재판에 넘길 것이 명백하다면서도 납득할 만한 근거는 내놓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또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점들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검사 조사하는 우리 검찰 측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늦은 이 시간까지 기다려주신 또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입니다. 오늘 제시되는 여러 자료들을 봐도 제가 납득할 만한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실화된 제1야당 민주당 이재명 대표 소환에 1월 임시국회도 요즘 날씨처럼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본회의 소집 여부부터 지난해 일몰 법안 논의까지 현안이 쌓여 있지만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국회는 사실상 개점 휴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현안 질의 등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면서 국민의힘이 요지부동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국민 삶을 통째로 위협하고 있는 안보, 경제, 민생 위기 대응보다 정부의 무능을 가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미입니다. 국민의힘은 12월 국회가 끝나자마자 회기를 바로 시작하는 건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에 대한 방탄용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제1야당 대표라는 방탄으로 국회를 뒤흔들며 정부를 공격하고 거대의석이라는 무기로 자신에 대한 수사 방어에 당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본회의를 열지 결정할 김진표 의장은 여전히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 의장은 오는 12일 동남아 순방도 앞두고 있어 이번 주 본회의 개의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지난해 처리하지 못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등 일몰 법안 논의도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적극 나서달라고 절규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민주당은 조속히 연장 근로제의 입법을 위해서 협력해 줄 것을. 자기네들이 통과시킬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걸 안 하고 국회도 안 열겠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1월 임시국회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선은 극명히 엇갈립니다. 이재명 대표 조사 뒤 체포동의안까지 국회에 넘어온다면 방탄국회 논란이 격화하며 전국은 더욱 급냉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검찰 수사가 언론계와 법조계를 상대로 한 로비 의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중견 기자들과의 돈 거래는 물론 언론사 출신 고문단 수사로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현직 판사들에 대한 접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김만배 씨의 대장동 개발이익 추적 과정에서 불거진 언론계 로비 의혹. 한겨레 신문 등 언론사 간부급 기자 3명에게 많게는 9억 원의 자금이 흘러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일단 검찰은 경위 파악에 나선 상태입니다. 거래된 돈의 정확한 성격은 물론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이 있었는지가 규명 대상입니다. 김 씨가 불리한 기사를 막는 등 여론전에 대비하기 위해 제공한 금품이라면 배임 수재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김 씨가 100%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에서 고문을 지낸 전직 언론인들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중앙일간지에서 논설위원을 지낸 A씨는 연봉 1억 2천만 원의 고문 계약을 맺고 4개월 동안 급여 3,50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경제지 선임기자 출신 B씨와 민영 뉴스통신사 부국장이었던 C씨는 각각 급여로 9천만 원, 2,400만 원을 받았고 중앙일간지 기자 출신 전직 행정자치부 장관 정책보좌관 D씨는 별다른 화천대유 활동 내역 없이 모두 1억 5,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김 씨가 기자관리 명목으로 지난 2016년에서 2020년까지 명절마다 상품권 수천만 원을 챙겨갔다거나 기자들과 골프를 치고 금품을 줬다는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있었던 만큼 언론계 로비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는 불가피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50억 클럽 논란에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법조계 로비 의혹으로도 이번 수사가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 씨가 판사를 상대로 유흥업소 술값을 여러 차례 대신 내준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자주 모이던 한 유흥업소 직원에게서 김 씨가 2017년 전후로 당시 부장판사였던 변호사를 데려와
술값을 내거나 사후 정산을 해주기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침묵을 이어가는 가운데 문제의 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알려진 한 현직 부장판사는 술자리 중간에 연락을 받고 30분가량 머문 게 다라며 술값을 누가 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해외로 도피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양모 현 회장이 어제 태국에서 검거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으로 수사받던 중 지난해 5월 31일 해외로 도주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우리 시각으로 어제 저녁 7시 반쯤 태국 빠툼 타니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태국 경찰 이민국에 붙잡혔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 검거 당시 지난해 초 해외로 도피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양모 현 회장도 함께 있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문자 메시지와 전화통화로 부위원장직 사의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와 관련해서는 고민하고 있다면서 설 연휴 전에는 결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라는 뜻을 표시했고요. 사실 이제 그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렸기 때문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사의를 표명했고요. 문자와 유선으로. 당대표 출마 지금 결정하신 부분 혹시 있어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야 되겠지만 고민의 지점은 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과 또 대통령에게 어떠한 결정이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출마 결정은 그 기한은 좀 언제쯤으로 보고 계세요? 글쎄 정치라는 것이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변하니까요.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설 전에는 좀 결심하신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게 해야죠. 국민의힘의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이 다음 달 2일에서 3일 이틀 동안 이루어집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3차 회의를 열고 오는 3월 8일 치러질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 관련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후보자들의 선거 운동 기간은 다음 달 5일부터 시작되며 본경선 투표는 모바일과 자동 응답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최근 한중 관계는 여러 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를 겨냥해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보복 조치를 내리고 대등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이 여러 차례 예고한 상응 조치는 결국 한국을 겨냥한 게 돼버렸습니다. 仍执意针对中国采取歧视性入境限制措施，对此中方坚决反对，并采取对等措施。 박진 외교부 장관과 친강 신임 중국 외교부장의 첫 통화에서 쓴소리부터 오간 배경입니다.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박진 장관이 그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그 근거에 입각한 것이라는 걸 갖다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한중 관계는 여러 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우리 국회의원들의 타이완행을 두고 중국은 무단 방문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서울의 한 식당이 중국의 해외 비밀 경찰서라는 의혹도 양국 간 앙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秘密警察事件之前，东方明珠还是一个正常营业经营的场所。事件出现之后，就成了众矢之的。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은 중국에서도 검색어 1순위였습니다. 미중 대결 구도 속에 더 복잡하게 꼬인 한중 관계, 국민 감정의 골마저 깊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오는 27일에 국제보건긴급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계속 유지할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칼라 드리스데일 WHO 대변인은 현지 시각 10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제보건긴급위원회 개최 일시에 관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내려진 질병은 코로나19와 원숭이 두창으로 불렸던 M두창, 소아마비 등 3가지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에서 민심 탐방을 이어갑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인천시남과 전통시장을 찾는 경청 투어 일정에 나서는데요. 저녁에는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서 국민보고회를 열고 검찰 조사 소회와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 오전 국회 사랑제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선거제도 개혁과 헌법 개정 등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인데요. 모두 발언을 통해 자신의 구상을 밝힌 뒤 기자들 질문에 답할 예정입니다. 법원이 오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석방 여부 신문을 진행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서 전 실장이 청구한 보석 허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서 신문 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영화 헤어질 결심의 골든글로브 수상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제80회 골든글로브 시상식 로스앤젤레스 현지 시각 10일 저녁 8시,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1시에 열리는데요. 칸 국제영화제 감독상을 비롯해 유명 영화제에 초청되며 호평을 받은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은 이번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브라질 대선 불복을 주장하는 폭동으로 인해 지금까지 2,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검거됐습니다. 배우로 지목을 받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병원에 입원한 가운데 미국은 신병을 인도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공터에 어지럽게 설치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텐트를 군인들이 오가며 철거합니다. 인근에서는 경찰들이 모여 상황을 살핍니다. 브라질 대통령궁과 대법원, 의회에 난입한 폭도 수백 명을 체포한 브라질 당국은 군사령부 밖에 텐트를 치고 머물던 이들까지 검거했습니다. 체포된 인원은 2,000명 가까이 됩니다. 룰라 대통령은 조직적인 공격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찾겠다며 총공세에 나섰고, 상파울루와 리우데자네이루 시내에서는 관련자들을 처벌하라는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Os mandantes têm que ser punidos, os que estão dando dinheiro têm que ser punidos, porque o Brasil é muito maior do que aquilo que eles mostraram lá ontem. 자신을 이번 사건의 배우로 지목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병원에 입원한 사진을 공개하며 오래된 자상과 관련된 합병증을 치료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태와 유사하게 보는 미 의원들을 비롯해 비판 여론은 브라질 송환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보우소나루가 대통령 지위와 함께 잃은 체류 비자를 에둘러 거론하며 추방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If an individual has no basis on which to be in the United States, an individual is subject to removal by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과 통화하며 브라질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를 보낸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프랑스를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유네스코 측에 사도광산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군함도에 이어서 조선인 강제 노동의 역사를 부정한 채 세계 문화유산 등재에 다시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건데요.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주요 7개국 G7 순방의 첫 방문지 프랑스 파리를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뿐 아니라 유네스코 측과도 만났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만나 일본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사도광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岸田総理からは佐渡の金山についても取り上げましたが、先方の反応も含め
これ以上の詳細については外交上のやり取りであり差し控えたいと思います。 지난해 일본이 조선인 강제노동 현장인 사도광산을 세계유산 후보로 결정하자 한국은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은 그러나 대화 대신 역사적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強制労働であるとの韓国側の独自の主張につきましては、やはり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ません。江戸時代までの伝統的な手工業によります生産技術と生産体制を示す意向が 군함도 전시관에 강제노동 희생자들을 기리는 내용을 담겠다고 했지만 일본은 이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유네스코가 시정을 촉구하며 개선 보고서를 내라고 하자 일본 정부는 오히려 조선인 차별이 없었다는 주장을 담았습니다. 報告書は我が国がこれまで世界遺産委員会における決議を真摯に受け止めまして、これら決議に誠実に対応してきていることを明確に示すものとなっております。 유네스코는 지난해 일본이 낸 추천서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며 사도광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음 달 1일까지 추천서를 다시 제출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6월 러시아에서 열릴 예정이던 세계유산위원회가 기약 없이 연기된 가운데 심사가 재개될 경우 한일 관계에 또 다른 불씨가 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전 세계에 기상이변이 속출하는 가운데 지난해가 역대 5번째로 뜨거운 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 산하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는 현지 시각 10일 홈페이지에 이 같은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인 1950년에서 1900년대와 비교해 섭씨 1.2도가 높았습니다. 영국 해리 왕자 자서전 스페어가 출간 첫날인 현지 시각 10일 영국에서 40만 권 판매되며 비소설 부문 역대 1위를 기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출판사 측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스페어의 출판사인 트랜스월드 펭귄 랜덤하우스의 레리 필레이 이사는 성명에서 이 책이 날개 돋친 듯 팔릴 줄 알고 있었지만 기록은 우리의 가장 낙관적인 전망치도 넘어선다고 말했습니다. 필레이 이사는 우리가 아는 한 첫날 이보다 더 많이 팔린 책은 다른 해리가 등장하는 책 해리포터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이 빅뱅 지드래곤과 이명희 회장 외손녀의 열애설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신세계 측은 명백한 오보라며 단순 해프닝을 넘어서 무분별한 축축성 보도가 이어져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고자 공식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세계 측은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공연은 여러 명과 함께 관람했고 팬으로서 사진을 찍어 올린 것일 뿐이라며 무분별한 억측성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활동을 중단했던 고은 시인이 5년 만에 신작 시집과 대담집을 동시에 펴냈습니다. 출판사 실천문학사는 고은 시인의 시집 무의 노래와 대담집 고은과의 대화를 소개하며 등단 65주년을 맞아 시의 깊이는 더해지고 시의 감수성은 처음 그대로인 목소리라고 평가했습니다. 고은 시인은 작가의 말에서 시집 초은과 어느 날이 나온 뒤로 5년이라며 거의 연중 무휴로 시의 시간을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문단 복귀 행보에서 성추행 논란과 관련된 해명이나 사과는 없었습니다. 어제 새벽 4시 10분쯤 경기 부천시 괴안동에 있는 6층짜리 복합 건물 1층 상가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일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안에 있던 11명이 스스로 대피했고 내부 집기 등이 타면서 소방서 추산 97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러시아로 귀화한 뒤 중국에서 코치로 활동했던 빅토르 안이 국내로 돌아오려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친정팀이자 쇼트트랙 여제 최민정이 소속된 성남시청 코치에 지원했는데요.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쇼트트랙 황제 빅토르 안이 국내 복귀를 추진 중입니다. 빅토르 안은 최근 성남시청 빙상팀 코치직 공개 채용에 지원했습니다.
성남시청은 러시아 기화전까지 활동했던 친정팀입니다. 토리노 올림픽 3관왕, 대표팀 부동의 에이스였던 빅토르안. 성남시청 빙상팀이 해체되자 2011년 러시아로 기화했고 소치 올림픽 3관왕에 올랐습니다. 평창 올림픽에는 도핑 문제로 출전하지 못했고 지난해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코치로 변신해 중국 대표팀을 이끌었습니다. 또 어떤 식으로 내가 또 일을 하게 될지는 어떻게 아직은 모르니까 중국 팀과의 계약도 2월 내에 끝나고 이러니까 좀 쉬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후 빅토르아는 외국 대표팀의 계약 제안을 거절하고 국내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남시 측은 이번 주에 면접을 진행하고 이달 안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빅토르안이 성남시청 코치로 복귀하면 쇼트트랙 여제 최민정을 지도하게 됩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남자 프로배구 한국전력이 풀세트 접전 끝에 우리카드를 제압하고 9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외국인 선수 타이스가 25점으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렸고 서재덕과 임성진이 17점과 16점을 보탰습니다. 우리카드는 아가메즈가 40점을 올리며 원맨쇼를 펼쳤지만 5세트를 내주며 올 시즌 풀세트 승부에서 4연승 끝에 첫 패배를 당했습니다. 프로농구 창원 LG가 35점을 합작한 이재도와 이관희의 활약을 묶어서 서울 SK를 85대 61로 크게 이겼습니다. LG는 SK의 트레이드마크인 속공을 경기 초반부터 봉쇄하며 크게 앞서 나갔고 4쿼터 중반 주전 선수들을 뺀 채 여유로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간판 슈터 허웅이 19점을 올린 전주 KCC는 수원 KT를 79대 60으로 따돌리고 공동 5위로 도약했습니다. 외국 선수 2명을 모두 교체한 뒤 6연승을 달렸던 KT는 2연패에 빠지며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권순찬 감독 경질로 논란을 빚은 흥국생명의 새 사령탑 김기중 감독이 사퇴했습니다. 흥국생명은 김기중 감독이 여러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이 부담돼서 고사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김기중 감독의 뜻을 존중하며 당분간 김대경 감독 대행 체제로 시즌을 치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벌써 봄이 찾아온 듯 연일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도로 어제 아침보다 3도가량 높고요. 낮에는 어제와 비슷한 9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날이 더 따뜻해집니다. 서울 기온이 예년보다 무려 11도나 높은 13도까지 오르겠고요. 곳곳으로는 1월 중순 기준으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미세먼지는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쪽 지역은 대기질이 탁하겠는데요. 여기에 출근길에는 먼지와 함께 안개까지 뒤엉키면서 시야가 답답한 곳이 많겠습니다. 낮 동안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계속 건조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은 영하 1도, 광주는 영상 0.3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고요. 낮 기온은 서울 9도, 대전 1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더 온화하겠고 동해안과 제주도는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더 따뜻하겠습니다. 내일 밤 제주도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일요일까지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는 날이 다시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